테마 50은 통합 모형입니다. 하향이 있고 상향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 모형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사바티오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옹호 연합 모형 또는 창도 연합 모형이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를 봤냐면 현장을 봐요. 집행 현장을 보니까 분석 단위는 상향식이야. 현장을 봤으니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하향 쪽으로 고려해 보는 거야. 여기는 장기적인 제도도 있고 단기적인 사건도 있어요. 법률이라든지 제도는 장기적이고 사건은 단기적이거든요.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걸 연구할 겁니다. 자, 이런 하위 단위를 보니까 여기는요. 찬성하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반대하는 집단도 있어요. 또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도 있죠.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정책 주장을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게임을 벌이는 거야. 근데 둘의 힘이 대등하다 보니까 천천히 변하겠죠. 다원주의 관점이고요. 여기에 누가 중요하다? 어떤 중개자. 이런 중개자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나왔을 때는 일단 분석 단위는 상향이다. 하향 요소가 가미되었다. 그 다음에 혼자가 아니라 공사연합이다. 찬반연합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 시점에서 초기 집행론자들은 한 5년은 보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5년이 아니라 10년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을 보자고 그래요. 그래야지 뭐가 보인다. 이 집행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보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다? 변동론까지 올라가 버려. 사바티오 모형은 변동론까지 가요. 자, 봐. 신념체계. 어떤 정책을 주장하는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은 신념체계로 묶여 있어요. 여러 개 연합이 있고요. 자기의 신념들이 정책에 관철되기 위해 경쟁하는 거 맞아요. 서로 힘이 대등하다 보니까 다원주의 시각이고요. 단계주의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의제 단계, 결정 단계, 집행 단계, 평가 단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집행하면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수정되고 보완되고 이게 융합돼 있단 말이야. 단계 모형이 아니라 융합주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거야. 정책이라는 게 의제되고 결정되고 집행되고 평가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수정돼 간다는 겁니다. 단계 모형이 아니라 융합주의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시피 어떤 문제나 쟁점에 관심 갖는 공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민간 조직도 있어요. 이 하위 체제들. 왜 하위 체제다? 여기 현장이잖아, 지금. 관련 공무원들, 관련 이익단체들의 요 하위 체제라는 요 관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분석 단위가 상향식이에요. 그 다음 틀렸죠. 단순하게 집행이 아니라 뭐다? 변화나 학습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번에는 내 정책이 반영되었는데 내 신념이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이번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이번에는 다음에 게임할 때 반영되게 만들겠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서로 합의하게 만들겠죠. 그 과정에 누가 중요하다? 중재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 틀렸죠. 집행 과정 초점이 아니라 이런 변화나 학습 과정, 경험을 통해서 천천히 변해 갈 겁니다. 이게 잘 나오는 모형이니까 좀 봐두시고요. 이게 82년도 모형이에요. 일단 거버넌스 생각이 존재하고요. 또 변동론이라는 게 나오는 계기가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또 나왔네요. 옹호 모형, 같은 모형입니다. 애드보케이트를 이거를 여러 가지로 번역하더라고요. 어쨌든 현장을 봤다. 현장을 봤습니다. 여기는 상향이죠.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하향 쪽으로 설계할 건데 이 하향 요소에는 좀 더 안정적이고 장기 요소도 있고요. 좀 더 단기 요소도 있어요. 이런 환경 변수, 어떤 사건 변수 같은 건 좀 더 단기 변수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변하는가를 설명할 거니까 1번은 맞았습니다. 1번 맞았어요. 외적 변수를 고려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신념인데 이런 신념에 세 가지가 있다. 기저신념, 규범신념이라고 그래요. 이건 거의 안 변해요. 그 다음에 정책신념이 있고 그 다음에 하위적인 어떤 도구적인 신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잘 변하겠죠. 그래서 기저신념과 정책신념은 잘 변하지 않지만 밑에 있는 도구신념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저신념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너의 가치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보다시피 갈등이 심하죠. 근데 둘이 대등하다 보니까 누가 중요하다?
중재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중재자는 공무원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일 수도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연합들은 보다시피 자기의 신념이 정책에 반영돼야 돼, 안 돼야 돼. 되게 하기 위해서 여론이나 정보, 자원을 동원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신념에는 밑에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가지가 있다. 규범적인 기저신념, 요거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규범신념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책신념이 있고 맨 마지막에 도구 같은 신념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문장이 처음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사바티어 모형은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봐두셔야 돼요. 정치하기 어려운 이유는 학자가 나와서 그래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매틀랜드 모형도 7급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사실 얘는 통합 모형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하향이다, 상향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다 알고 있을 때는 뭐 관리 집행, 모를 때는 뭐 상황 집행 이런 식으로. 학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뀌죠. 그럼 뭘 바꿀 건데? 목표를 바꿀 거야? 대안 바꿀 거야? 아니면 너의 주장을 바꿀 거야? 그래서 목표를 바꾸는 게 사회학습, 대안만 바꾸는 게 이건 수단학습. 그다음에 이 인과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가 주장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정치학습이에요. 역시 이 두 개는 7급에서만 나왔습니다. 7급에 나왔다고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일부러 비워놓은 이유는 9급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이미 다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다른 교과서 갖고 계실 거고 기출문제 존재할 거니까 이미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꼼꼼하게 좀 봐두셔야 돼요. 다른 시험에 나왔는데 9급에 없다. 그러면 다음번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통합 모형입니다.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는 나카무라 스무르두의 고지협재관 모형이죠. 결국 결정자하고 집행자의 관계예요. 옛날엔 얘가 모든 걸 다 만들어주면 얘는 집행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안을 얘가 만들어요. 하다못해 결정도 얘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있고 대안이 있다면은 원래 의미는 이 목표와 대안을 의회 정치가가 다 만들어주면 결정자가 만들어주면은 행정공무원들은 집행만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안을 행정부가 만들기 시작해. 이 행정 대안을 뭐가 있다는 거야? 기술적인 대안이 있고 행정적인 대안 수단이 있어요. 이 목표에도 아주 추상적인 목표가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렇지? 원래 그 결정자 집행자 관계는 고전적 기술자죠. 사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모든 걸 다 결정자가 만들어주는 거야. 온리 우리는 집행만 했던 것 뿐이에요. 고지협재관. 그래서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가 구체적으로 목표 만들고 하다못해 행정수단은 인력과 물자 관리수단이에요. 이것까지도 전부 다 결정자가 다 가져요. 온리 집행자한테는 온리 그냥 도구만 주는 거야. 어떻게 대안만 만들라는 기술적으로. 요게 이제 고전적 기술자형인데 맨 마지막 관료적 기업가형은요. 이 모든 걸 다 누가 만들어요? 오히려 집행자가 만들어요. 결정자한테 들고 가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관료적 기업가형이에요. 고지협재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모형이 달라버리면 평가 기준도 다르죠. 고전적 기술자형은 돈 쓸 권한도 없다 보니까 온리 목표 달성인 효과성. 얘는 관리권이 있다 보니까 능률성. 이 협상자는 주민 만족도인데 정치 지지도예요. 얘가 수익자 대응성 고객이고요. 얘가 체제 유지. 그래서 효능 주수체로 외우죠. 고지협재관, 효능 주수체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어디까지 나왔냐면 사례까지 물어봐요. 고전적 기술자형으로 성공한 게 뭐냐면 달 착륙이야. 케네디가 뭐라고 했냐?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착륙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인력과 물자 다 만들어가지고 나사한테 줍니다.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로켓 만들어서 착륙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은 실패해요. 다 정해주고 집행하라고 했는데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집행 단계에서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례 문제까지 줄 겁니다. 이제는요. 가겠습니다. 자,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집행자가 동의합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집행자한테 온리 뭐밖에 안 줬다? 기술적 권한밖에 안 줘요.
인력이나 물자 관리할 수 있는 행정수단도 안 준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재량 실험 가형이야. 결정자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야. 또는 결정자 간 갈등이 많아요. A 결정자와 B 결정자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잘 몰라서 또는 합의가 안 되니까 추상적인 것만 결정자가 만들고 나머지 모든 것을 누구한테 위임해버려? 집행자한테 줘버려요. 이러니까 집행자는 이 결정자를 위해서 이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수단도 만들고요. 광범위한 재량권이 위임됐다고 그래요. 자, 더 강력한 게 관료적 기업가형이야. 얘는 집행자가 아예 다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어쨌든 형식적으로 채택해줘야 될 거 아니야. 결정자가 이걸 채택해달라고 설득하는 거야.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결정자가 내가 만들었다고 공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집행자가 만들었지만 이러니까 결정자는 뭐밖에 없다. 집행자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기술하고 발표하는 역할은 결정자가 하겠죠. 실질적으로는 집행자가 다 만든 거고요. 자, 지시위임가형이야. 결정자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집행자가 동의하는데 목표까지 구체적이지만 모든 대안은 전부 다 누구한테 준다? 집행자한테 주는 거예요. 행정수단, 기술수단을. 근데 왜 실패했다? 집행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실패를 해요. 그게 바로 오클랜드 사업이야. 결정자가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인력 물자까지 네가 활용해갖고 하라고 줬는데 집행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17단계였대요, 무려. 13단계였나 봐요. 13단계 내려가면서 정책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가 틀렸냐면 대상 집단 간 협상이 아니고 집행자 간 협상이에요. 결정자가 구체적으로 만들었고 집행자에게 이걸 달성하라고 모든 수단 다 위임한 거예요. 그지? 근데 집행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집행자 간 합의가 돼야 되는데 협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실패했다는 게 오클랜드 사업이어서 시험에 지시위임가형의 실패 사례로 오클랜드 사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례 문제로. 다시 고전적 기술자형의 성공 사례는 달 착륙이야. 실패 사례는 원자력 발전소예요. 미국 원자력이 없잖아 지금. 지시위임가형의 실패 사례 대표적인 게 오클랜드 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학 교재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다는 말입니다. 답은 그래서 뭐가 틀렸다? 대상 집단 간 협상이 아니라 집행자 간 협상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어려웠지, 이 문제도요.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후보 국장 나왔는데 사례 문제를 줬죠. 이거는 관료적 기업가형이야. 이 후보란 사람이 20년대 초중반부터 미국의 경찰국장이에요. 경찰총장의 우리나라 버전으로 무려 72년까지 58년인가 해요. 이러다 보니까 정보가 되게 많겠지.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지, 거의. 협박해가지고 자기가 원한 정책을 끄집어냈던 겁니다. 이게 관료적 기업가형이에요. 봐. 집행자가 지가 만든 거예요. 집행자가 지가 만들어서 결정자로 하여금, 여기서 말한 자신은 집행자겠지. 자신이 만든 목표를 받아들이라고 설득, 겁박을 하는 거야, 지금. 협박하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정책이 만들어지면은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인력이 필요하잖아. 이걸 따기 위해서 집행자가 결정자와 협상하는 거야, 지금. 지가 목표 세웠고, 정책 만들었고, 이걸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법이 필요하고, 인력과 물자가 필요하니까 이걸 따달라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조심할 게, 이 목표를 협상한다면 협상형이야. 목표를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한다면 협상형이지만 목표는 주어진 거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협상한다. 그때는 이건 뭐다? 관료적 기업가형이야. 대표 사례가 후보국장입니다. 관료 기업가형이죠. 이건 민주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모형이죠. 어쨌든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사례 문제로 자꾸 나오잖아, 이제 이렇게. 자, 또 있습니다. 사례 문제. 관료적 기업가형이야. 집행자가 자신이 목표를 정한 거 맞고 결정자한테 이거를 채택해 달라고 설득을 했고 맞죠? 집행자가 어쨌든 자기가 목표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 집행자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심해라. 결정자와 협상한다. 다시 집행자끼리 협상한다. 지시 위임가형.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할 건데 목표를 협상한다. 협상자형. 그다음에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할 건데 목표가 아니라 수단을 놓고 협상한다. 이건 뭐다? 관료적 기업가형이에요. 됐죠? 집행자는 당연히 자신의 목표 달성 능력이 있는 거고요.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하는 건 이건 뭐다? 이거는 재량적 실험가형이에요. 이거는 재량권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보다시피 집행자 권한이에요. 실질적으로. 그치? 결정자가 집행자한테 이런 권한을 준 게 아니고 오히려 집행자가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결정자한테 채택해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자가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 구체적인 목표, 행정수단, 기술수단 만들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건 누구다? 이거는 재량실험가형이야. 리을은 틀렸어요. 됐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어떤 분이 이걸 지시적 위임가형이라고 그러는 분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또 나왔네요. 자, 여론이나 언론기관에서 뭐라고 해요? 근데 결정자는 잘 몰라요. 능력이 없어 지금. 구체적으로 못 만드는 거야 지금. 또 보다시피 결정자끼리 갈등이 있는 거야. 협상자끼리 갈등이 있는 게 집행자끼리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결정자 간 갈등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 게 누구다? 바로 재량실험가형이야. 됐지? 갈등도 누가 있나를 봐야 돼. 집행자끼리 갈등인지 결정자끼리 갈등인지. 집행자끼리 갈등이란 지시위임가형, 결정자끼리 목표를 놓고 갈등을 한다면은 재량실험가형, 결정자와 집행자가 목표 갈등한다면 협상형, 그 다음에 결정자와 집행자가 수단을 놓고 협상한다면 이거는 관료적 기업가형이죠. 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스모루두. 여기까지가 나카무라 스모루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좀 이따 변동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